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FOMC에서 대규모 국채 매입이 논의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됐습니다. 다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째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기온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선과 채소 등의 신선식품 지수는 20%나 급등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가구가 지난해 9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 숫자로만 따져보면 모두 1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완화된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끝이 났었죠. 그 전일의 급등과 비교한다면 급락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어제 1% 정도 코스피가 밀리면서 1740까지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버냉키 효과가 하루짜리 그쳤다라는 것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때문에 출발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재차 낙폭을 키우자 우리 증시도 힘이 없었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소폭 반등을 하면서 1740선대 보합권 정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변심을 했었죠. 더군다나 어제 또다시 현 선물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물의 패턴은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샀다가 그 다음날 큰 폭으로 파는 변동성이 큰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IT의 급락이 연출이 되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석 달 내 최저치까지 밀리면서 75만 원대로 끝이 났었죠. 어제 지수적인 측면만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1% 정도 밀려서 1742포인트.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간 선전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한 1포인트 정도만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464포인트. 낙폭을 제한시켰던 것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하루만 6원 이상이 올라서 1198원으로 끝이 났는데요. 1200원의 높은 벽을 다시금 실감했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끝난 상황 한번 보죠. 네, 무엇보다 어제 일본이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엔고 대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 전일에 역시 상승폭을 키운 것에 이어서 어제는 또 다시금 3% 이상이나 급락하며 니케이가 다시 9,000선을 잃었었는데요. 출렁출렁하고 있는 일본 증시 역시 어제 중화권 증시도 조금은 부진했었습니다. 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나흘 만에 결국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만의 가권도 1% 이상 내줬고요.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이 그렇다면 반등을 했는지 지수 한번 볼까요? 네,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난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나스닥은 더 밀리면서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에 밀렸다는 것, 오늘 우리 IT주에 또한 반등이 쉽게 나올까라는 데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부분이기도 한데 8월 마지막 거래마저 지지부진하게 보낸 뉴욕 증시, FOMC에 따른 실망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심리 지수는 괜찮았었는데요. 8월 FOMC에서 국채 매입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통이 상당히 컸고 의견 일치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경기도나 FOMC 실망감에 어설프게 끝난 뉴욕 증시 9월 첫 거래를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장 그리고 9월 증시 전망해보면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시원스럽게 반등하긴커녕 다우와 S&P 500만 소폭 오르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국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FOMC에 대한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역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1740까지 밀린 우리 증시 오늘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희엽 대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 우려, 버냉키 효과가 하루 만에 휙 사라지는 듯 싶으니까 또 외국인들도 변심을 했고요. 때문에 코스피는 1740선까지 일단은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도 그냥 눈치 보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오늘 그냥 따라서 좀 눈치 보다 끝날까요? 예, 아무래도 저 글로벌 실물 경기가 그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금융시장 침체가 그 실물로 그 전이되는 것을 자시하지 않는다고 각국 정책 당국자들이 그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그 하단 지지력에 대한 신뢰를 그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글로벌 장기 둔화 우려가 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그 투자자들의 그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그 관망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700선을 전후한 지지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1700에서 1800선 사이에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1700선 근처에서는 매수 그리고 그 이상 한번 반등을 주면 그 매도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방은 확보를 한 것 같다. 그 하방의 어떤 지지선은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 지수 기준 한 1700포인트 정도가 아닐까. 그 밑에선 사고 위쪽에선 파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이 때마침 또 9월 첫 거래일을 시작하는 날 9월 1일이어서 말이죠. 9월 전망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 뭐 많게 아주 좋게 본다 할지라도 한 1800 초반까지 다들 박스권 전망을 얘기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중국 모멘텀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역시 경기 우려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9월 접어들면서 또 실적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또 2분기,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달에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당장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2분기까지 실적은 뭐 확실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3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IT주들이 좀 급하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그냥 단순히 전망치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 좀 반영된 겁니다. 뭐 당장 바로 나빠지진 않겠지만은 그 예상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사실 반등보다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기대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확인하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겹쳐서 어차피 내수 쪽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길게 보시는 건데 그 말 그대로 좀 길게 봤을 때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 쪽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그 WD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고 유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일부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더라도 올해 말보다는 사실 내년 말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게 대대상승 이런 개념보다는 좀 박스권 장사에서 제한된 움직임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글쎄요, IT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기대감 때문에 한 9월 중에 반등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 약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뭐 내년 정도에 제대로 한번 멋지게 올라갈 그런 시장들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IT주들, 수출주들이 문매를 맞은 걸로 봐도 역시 경기에 민감한 쪽보다는 역시 내수와 관련된 쪽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한 그 정부의 DTI 그 규제 완화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에서는 이를 그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사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기도 하면서 그 내수 소비 진작을 살리라는 그 정부의 의도가 그 보이는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소비는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그 최근 소비자들의 실물 경기에 대한 기대는 그 나쁘지 않은데도 소비자 동향 지수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토지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가치 하락이 그 소비자들 지갑을 그 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DTI 규제 완화가 그 완화 정책이 그 내수 부양의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정부가 내수 부양을 통한 국민들의 그 체감 경기 호전에 적극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수출 의존력 회복에 집중하다가 그 내수 부양 쪽으로 방향을 튼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정부의 내수 부양책들이 그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관련 내수지들이 그 시장에서 좀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좀 종합을 하면은 전략이 이런 거네요. 슬슬 실적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3분기 실적도 봐야 되고, 어떤 그쪽이 내수주 쪽이면 더 좋겠고, 뭐 이런.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 내수주가 시장 전면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월과 8월을 거치면서 그 수익률이 그 차이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 IT주의 경우 그 7월 이후 그 부진한 모습을 못 벗어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 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는 그 자동차 업체조차도 그 기간 조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그 유통업체나 그 최근 규제 완화책이 나온 건설업체, 그리고 의류나 화장품, 뭐 이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도 크고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향 전체가 그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 정부 쪽에서 그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는 그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예. 그 내수 부양 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런 방향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직 환율이 그 1,200원대에 근접하면서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내수주가 완전 주도주라고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고 정부의 내수 부양이 그 지속된다면 시장의 방향은 지금 빠져있는 수출 회사들에서 급속하게 그 내수 위주의 회사들로 그 옮겨질 가능성도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7, 8월 수출주가 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이 내수주의 이 같은 어떤 이중화는 앞으로 조금 더 환율이 더 우호적으로 움직여준다면은 내수주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김엽 대리님의 거의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응책이 막 나온다 이런 시점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 발표 시점이 명시화되면 그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었는데 결국 발표 나고 주말에 이제 발표가 있었고 월요일에 큰 폭으로 뛰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 이제 한번 차익 실현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일요일 날 발표된 게 사실 DTI 규제 완화책이 뭐 5에서 10%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전면 폐지 쪽으로 갔습니다. 네. 생각보다 워낙에 강하게 지금 강도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정책이 뭐 지금도 뭐 부동산 쪽에서 일부 뭐 이제 뭐 매수자들이 생긴다던가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특히 추석을 이제 항상 부동산이 추석을 연휴로 해서 움직인다 그러는데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감소라던가 이게 눈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9월 말이라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되면 기간이 많이 안 남았고 만약에 미분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큰 조정 없이 오히려 좀 큰 폭으로 사실 지금 그 실적이 호전되면서 IT주들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도 강하게 올라갈 만한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학주들도 사실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렇죠. 은행주들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좀 건설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보고 미분양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본다면은 지금 좀 뭐 대림산업이나 지혜승원사 같은 경우 좀 상당폭 올라와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현대산업개발 내수 위주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나 기타 중소형 건설주도까지 지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 뭐 항상 움직일 때 보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번 움직이고 정책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래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은 강한 움직임을 항상 네. 보여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항상 좀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 뭐 매수는 항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제 문제가 됐었던 말이죠. 외국인들의 변심과 덧붙여서 크게 업종에서 정말 눈에 띄었었던 IT 쪽의 급락에 대한 대처법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거의 손절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기관도 조금씩 사주다가 같이 손절하는 그런 모습도 어제 있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급락하는 건지 올라올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급락을 통해서 살아는 어떤 그런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뭐 제가 뭐 어떻게 보시는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네. 외국인들 투자하는 방식은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나 이런 것보다 사실 환율이 가장 금리하고 환율이 기본입니다. 환율이 뭐 아직까지 그 1,2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견조한 모습은 1,200원대 근처에서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견조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방향 자체를 좀 아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평가 절상을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맥락에서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업체들이. 네. 하지만 그 실적이 그 2분기까지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은 네. 실적이 뭐 좋게 나왔지만 금액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외국이나 기관들의 그 매도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뭐 3분기에도 IT 업체들이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성장성이나 그 폭이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지금 빠진 가격에서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예. 하지만 그 어찌됐든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급락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예.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처럼 실적이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실적 발표 예를 들면 뭐 9월 중순 정도다 그러면은 기대감 있을 때. 예, 기대감이 이제 좀 결정에 이르는 게 일주일 정도 전인데 뭐 미리 다 발표는 나옵니다.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대기업 네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그 이상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외에도 뭐 손해보험 업체, 예. 또 음식료 업체 이런 것들도 뭐 IT 업 못지않게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 쪽이 생각보다 좀 안 움직이고 금리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면서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험 업체나 음식료 업체들이 좀 최근에 내수주 중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데 네. 길게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도 한번 좀 관심을 그렇게 IT에만 목을 안 매신다 그러면은 같이 네. 빠진 거 찾으신다 그러면 음식료나 그 손해보험 업체도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만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정말 그렇게 따지면 IT주가 옛날에 갔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거나 내수주 쪽을 수출주, IT보다는 훨씬 더 좋게 한동안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손해보험이나 음식료 쪽에서 좀 많이 빠진 하지만 또한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아마 실적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들어보죠. 예, 아무래도 IT 업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뭐 LIG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IT 업체도 그렇지만은 손해보험 업체들도 사실 지금 당장 전망이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예. 손해율 자체가 좀 마음대로 이제 자동차 손해율을 이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올려야 될 만큼 못 올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또 성장성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돼야 좋아질 것이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서 좀 실망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LIG 손해보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사의 외형을 보면은 자동차 부분의 외형이 뒤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현대해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 판매나 연금 판매 비중, 신계약 수익성의 구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적정가를 평가했을 경우 현대해상보다 항상 한 20% 정도 저평가된 상태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시간을 두면서 좀 좁혀갈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신계약 성장도나 자동차 보험료 초과 사업비 이슈로 인해서 선보사들의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상태지만 그래도 최근의 하락은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주 전반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초까지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기 힘들지만 네. 저평가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손해율을 올리지 못하면서 하락한 면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빠진 종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IT 업종보다는 네. 저평가되면서도 내수주 대장주를 항상 나설 수 있는 손해보험 업체가 좀 나아 보이고 그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LIG 손해보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종가가 21,800원에 끝났는데 오늘도 그렇게 아침부터 세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1,5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네. 목표가는 말씀드렸듯이 반등 개념이기 때문에 24,000원 정도 1차 저항선 있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000원. 손절가는 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게 또 손절하기에는 또 손절 타이밍을 잡기는 좋습니다. 전저점 붕괴 시에는 예. 모멘텀이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없구나.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보시고 네. 21,900원 전저점 붕괴 시에는 손절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IT 업체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지금 많이 내린 내수주 가운데서 손해보험 쪽에 LIG 손해보험 저평가된 이 종목에 대해서 1차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갖고 관련된 테마를 미리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아몰레드 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몰레드주 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덕산 하이메탈과 AP시스템 간단하게 점검 좀 받아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사실 코스닥의 하락폭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투매 현상도 나오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도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좀 선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RCM 아시아 퍼시픽 리미티드에서 지분 6.18%를 보유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22,000원 목표가 제시했었는데요. 21,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AP시스템도 뭐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지만은 코스닥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 한때 한 8.9%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 현재 차트로는 201선을 지지하고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덕산 하이메탈은 한 22,000원까지 이제 뭐 한 얼마 안 남았는데 목표가까지 홀딩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종목 다 홀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덕산 하이메탈 AP시스템 코스닥이 좀 약해도 강한 아몰레드 테마로 꼽을 수 있겠으니까요.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계셔보길 권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얘기 나눠볼 뉴스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그 한국과 페루가 그 FTA 17개월 만에 타결이 됐다는 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과 페루 두 나라는 상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 협정 발표 후 10년 이내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그 컬러 TV와 배기량 3,000cc 이상의 대형 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후에 즉시 철폐하고 1,500cc에서 3,000cc의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네. 또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되어집니다.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요, 한국 페루 FTA의 가장 큰 혜택을 볼 품목으로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전자제품도 수의 10대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페루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그 5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2위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 2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한국차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그 페루 자동차 시장이 네. 연 8만 대 규모여서 여타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은 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페루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중남미 지역의 한국 자동차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페루 FTA가 거의 한 1년여 만에 타결된 것을 보고 이제 자동차 IT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완성차 업체 쪽뿐만 아니라 부품 쪽도 괜찮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완성차야 물론 확대가 어느 정도 그 수혜를 보는 건 사실이겠지만 보다 네. 더 저평가 영역에서 따졌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 현대모비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 현대 그 자동차 그 부품주들은 그 FTA 그 요번에 한국과 페루의 그 FTA 외에도 그 엔화가 달러 대비 그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 슈퍼 엔고 덕분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목이 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의 그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영업이익률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예. 차트를 잠깐 보실 것 같으면은 와, 어제 같은 장에서도 그렇죠. 초반부터 아주 그렇습니다. 견조했었던. 차트를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땐 61선을 깨지 않고 61선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격 예. 조정을 완만히 받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도 61선을 지지와 함께 21선을 어저께 뜯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 매수가는 어저께보다 약간 하락한 21만 5천 원 제시를 하고요. 21선 근방입니다. 네.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23만 원. 손절가는 이 61선이 깨지는 20만 7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모비스 일단 한 페루 FTA 그리고 슈퍼앵고라는 환율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박자가 모두 어우러지면서 어제보다 약간 조정받은 가격에 사서 한 23만 원까지 보는 전 고점까지 내다보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품주 쪽에서 한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예, 부품주에서 소형주 쪽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유화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현대차가 그 11월 1일 날 그 브라질의 공장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현대모비스 만두와 함께 한일유화도 이 브라질 공장에 진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61선까지 받은 상태에서 네.
지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121선까지 받았군요. 121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조정받은 이유는 이익이 약간 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PER 규모로 봤을 때 한 4.69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예. 연결 회계 기준으로 따져서 그 매출이 한 1조가 넘고 영업이익도 800억을 넘어서는 사실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받을 거 없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한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어제 종가 정도에서 따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얼마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를 할 거고요. 목표가는 8,400원, 1차적인 목표가 급락하기 전 가격입니다. 네. 하락하기 전 가격 8,400원 뚫으면은 뭐 전고점이 9,000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손절가는 이 121선이 무너지는 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 한 페루 FTA 타결에 따라서 자동차주의 수혜가 크다라는 예상을 전제로 해서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이미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한일 이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이죠. 9월 1일 오늘 그 바이오 코리아가 개최가 됩니다. 그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국제 행사인 2010 바이오 코리아가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일서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회 해외 67개사를 포함해 국내외 254개사 397부스가 참가하고요. 바이오 신약, 바이오 장기, 세포 치료를 포함하는 레드바이오,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그린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기, 바이오 관련 특허, 금융, 컨설팅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품목이 전시됩니다. 네. 이번에 특히 국내 제약 회사인 종근당과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 LG생명과학 등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게 돼 있고요. 네.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바이오 물류의 강점이 있는 TNT 코리아, 그리고 바이오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인 락, LAAC, 출시를 앞두고 있는 토자이 홀딩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네. 최신 바이오 기술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180여 개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은 40여 개사의 기업 설명회와 170여 개사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비즈니스 및 공동 연구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국제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가 코엑스에서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계속해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제약주나 바이오 쪽을 좀 봐주실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에 이쪽이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투신권을 비롯해서 기관에서 제약주들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가를 어저께 기록을 했습니다. 동아제약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가격은 약간 모자르긴 하지만 한 3,000원 정도 모자르긴 하지만 신고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테마가 되고 있는 게 슈퍼 박테리아입니다. 예. 동아제약은 지난 2007년 2월에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사의 기술 수출한 슈퍼 박테리아 타겟 항생제 DA7218에 대한 미국 내 임상 3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임상 실험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항생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급성 세균성 피부 연조직 감염 임상 시험입니다. 네.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4.1% 늘어나는 294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거의 신고가에 조금 모자라는 가격까지 올라온 동아제약. 물론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시작됐다라는 재료도 또 있으니까 아마 더 가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더 갈까? 항상 좀 역시 불안해요. 이렇게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고 있는 이유를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종 플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사스라는 테마가 있었고요. 그렇죠.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시작하는 게 슈퍼 박테리아라는 그러니까 이 기본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세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뉴스도 유럽에서 유아가 신종 박테리아가 때문에 슈퍼 박테리아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뉴스가 좀 올 가을에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두가 된다면 동아제약이 아무래도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더 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현 동아제약의 목표가 최고 많이 부르는 데는 16만 4천 원서부터 아유. 가장 적게 부르는 곳은 한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12만 5천 원 제시를 했지만 어저께 나온 뉴스 때문에 네.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증권사 전망치 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슈퍼박테리아 관련한 테마로도 볼 수 있는 동아제약. 일단 뭐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14만 원까지 한번, 사서 매수를 해서 이제 목표가를 한번 세워보자. 12만 5천 원 정도 동아제약 매수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 있겠네요. 예, 바이오 하면 사실 셀트리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시밀라 시장에 대한 선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네. 국내에서는 기술적으로도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3일 임시 주총에서 자사주 4.5% 중 4%를 소각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10월 초에 소각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순수 지주 회사 전환도 추진 중이어서 아무래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우선 정책을 재고 중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차트를 잠깐 보실 것 같으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121선, 21선, 61선, 5일선을 모두 돌파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 물론 그 정배열수가 이동평균선들이 한때 모여 있는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이걸 강하게 돌파함으로써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제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2만 원대 뚫는 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만 500원, 어저께보다 약간 하락한 가격을 제시를 할 거고요. 네. 목표가는 2만 3천 원 전고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손절가는 18,500원, 전 저점이 깨지는 수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제약주 가운데 동아제약하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는 셀트리온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에 앞서서는 한페르 FTA 타결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한일이화, 자동차 쪽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월 1일 수요일, 9월 첫 거래일 이제 막 시작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FOMC 8월 회의록 보니까 역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 하기에는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의견도 아직 정확하게 모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임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 FOMC 실망감 때문에 소비 신뢰 지수의 괜찮은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네, 나스닥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어제 IT주의 급락 속에 뉴욕의 보합권 혼조, 그러나 그 혼조 중에서 나스닥의 연일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 오늘 IT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올지도 지수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얼마에 출발할까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일단 76만 원은 올라서네요. 어제 석 달 내 최저치로 75만 6천 원까지 밀렸었던, 하루 만에 2만 원 빠졌었던 삼성전자인데 거의 한 1% 가까이 상승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당장 1750선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2포인트 남짓 올라서 467포인트. 지금 이제 막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1750 한 이 정도에서 출발하고 코스닥은 467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가 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죠. 또 다른 그런 실리콘 업체를 역시 인수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었고요. 이래저래 대우인터 인수하고 부담이 느껴지면서 2%나 급락했었는데 오늘 많은 폭은 아니지만 강보합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히려 좀 강했었던 현대차가 아주 소폭이나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비스는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어제 상승폭도 모비스가 더 컸었는데 현대모비스 어제 종가보다 조정받으면 살려고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봤었지만 오늘 아침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이고요. 오늘 강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총 상황에서 많이 눈에 띄네요. 어제 좀 약했었던 신한지주, KB금융, 은행주들도 뭐 소폭이나마 조금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한 급하게 많이 내렸었던 현대중공업도 오늘 한 1% 이상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3%나 급락했었던 한국전력, 급락분에 비해서 반등은 강도가 세지 않네요. 때문에 아직까지 29,000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가 한 1% 이상 올라서 87,000원대 회복해주고 있고 LG전자는 그럭저럭 보합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만큼이나 화두가 됐었던 6% 이상 급락했던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도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한 0.5%, 7% 정도로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22,000원대는 오늘 아침 적어도 보여줬으면 했었는데 아직까지 21,000원대 겨우 회복해주는 정도입니다. 기아차가 오늘 3%로 아주 큰 폭으로 뜁니다. 오히려 어제가 모비스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기아차의 날이 아닌가 싶고요. 현대차는 오늘 오히려 조금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래간만에 기아차가 제대로 매수세를 받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강보합이고요. SK에너지가 1.5% 뛰는 가운데 신세계가 3분기 실적 최대일 것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증권사 리포트까지 오늘 탄력을 받아 1.7%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버추어하고 결별하면서 어제 효과를 한 10% 가까이 뛰었었던 NHN이 이제는 뭐 거의 20만 원 가까이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9만 8천 원까지 더 올라서네요. 그러나 삼성화재, 물산은 조정받고 있고 KTNG도 일단은 약보합권입니다. OCI가 추가적으로 1.3% 뛰어서요. 37만 7천 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상승폭은 점점점 커져서 1753포인트인데요. 어제 낙폭이 컸었던 서울반도체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LED 쪽도 코스닥 쪽도 역시 좀 올라오는 그런 기미가 보여지는 것 같네요. 루멘스도 오늘 일단 2% 반등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시 보합권 혼조였지만 다우와 S&P의 반등 보고 우리도 함께 반등하는 아침인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은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서 배성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일단 뭐 보합권 혼조이긴 해도 뭐 일부 2대 지수는 반등을 하니까 우리도 소폭이나마 따라 올라가긴 하네요. 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도 다우지수가 1만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번 주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의 그런 내용들이 1일비가 좀 엇갈리면서 미국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ISM 제조업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장중에 금요일 중국 PMI 지표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주말 미국 고용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역시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오바마 정부의 정책 강도와 정책에 대한 그런 실행 시기가 조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까지 주식시장 역시 이제 경제지표 내용에 따라서 다소 등락을 반복하는 방향성 없는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나오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역시나 박스권이지 않을까. 9월 증시 전체도 박스권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9월까지는 아직은 경기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1800선을 강하게 뚫기는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그동안 국내 증시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과 수급 모멘텀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일단 뭐 1700선에서 1830 정도의 그런 일단 이전보다는 박스권이 다소 상향된 그런 지수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9월 중 초기보다는 오히려 그 월 후반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 발표에 대한 그런 시점이 가시화될 때 좀 더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정책 모멘텀 그리고 조금은 시장의 에너지를 조금 더 1800을 쉽게 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조금은 더 안 좋은 지표들 보고 약간 더 조정받은 다음에 아마 9월 후반 정도 되면서 힘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주도 박스권, 9월 전체적으로도 약간 상향 조정된 박스권, 결국에는 이번 주도 또 월간의 어떤 전략도 박스권 대응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좀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역시 이제 그 섹터별로 흐름을 볼 때 차별화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그런 섹터의 흐름에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주도 섹터인 화학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가 좀 더 유지된다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둔화에 따른 그런 우려 때문에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만 일시적인 좀 반등이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IT보다는 좀 더 N고 효과 등에 따라서 자동차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최근 중국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국내 중국 모멘텀 수혜를 받는 내수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화학 쪽 그리고 기존 주도주 내에서 IT보다는 N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역시나 중국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내수 확대 관련한 우리 유통 쪽이라든가 내수 섹터에도 관심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끝으로 금융주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이것만 좀 더 여쭤보죠. 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뭐 시세가 강화되거나 그런 측면은 없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빠른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역시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이나 증권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금융주, 금리 인상 같은 호재를 조금 기다려야 될 텐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긴 호흡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환율이 1,200원 뚫라 했었는데 네, 여전히 박스권에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조용한데 오늘 출발도 어제 종가하고 비슷하게 한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1,197원 50전으로 이제 전일 대비 60전 하락한 상태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요, 이제 주말에 버냉키 효과에도 이제 불구하고 증시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환율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이제 역의 중심의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환율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요. 하지만 이제 1,200원을 앞두고 월말에 이제 내고 물량 등이 유입이 되면서 1,200원 돌파는 무산이 됐습니다만 무게 중심은 계속적으로 이제 1,200원대로 옮겨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전일보다 6원 10전 상승한 1,198원 1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도 보합권이고 어제도 1,200원을 쉽게 뚫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실감한 날이긴 했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1,200원이 열렸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이제 뭐 어제 60일 2평이 열렸습니다. 이제 60일 2평이 1,200원 밑으로 조금 내려온 수준이었기 때문에 1,200원이 뭐 돌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이제 60일 2평이 열리면서 1,200원 돌파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1,200원이 강한 저항선이었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막혔기 때문에 1,200원을 둔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지만 1,200원이 돌파되면은 이후에 상승폭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베어마켓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을 좀 보시자면요. 금 가격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6월달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약 16달러 수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는 금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전자산 선호가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원 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달러엔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행의 이제 개입 가능성이 뭐 계속 구두 개입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개입 가능성이 점차 약해지면서 계속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계속 얘기하다시피 80엔까지의 하락은 좀 열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1,200원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시는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달러 약세, 금값이 뛰는 걸 봐도 일단 달러 약세를 또한 점차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엔 채권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채권시장이 전일에 미국채의 어떤 강세 그리고 우리 증시의 어떤 조정 때문에 강세를 띄었던 것 같은데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덩어리로도 그렇지만 사실 장기물의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물은 아무래도 금통이지 영향권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단기물 같은 경우는 어제 CD 금리가 3bp 상승하면서
지난 7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상승했던 이후에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년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때 이제 4%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와 더불어서 금통위에서 이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는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 4,000계약 이상 사면서 가격을 지지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증권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일 대비 5틱 상승한 112.19에 마감을 했고 3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3bp 하락한 3.55%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3틱 추가 상승한 112.22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단기물하고 중장기물하고의 어떤 차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벌어질 확률이 얼마나 더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물도 그렇지만 지금 5년물 같은 경우에 금리 4% 하향 돌파가 코앞인데 그 돌파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이것도 끝으로 한번 여쭤보죠. 예, 일단 이제 9월 금통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단기물의 약세는 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많이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좀 많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연금이나 이제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 기관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추가로 축소될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5년물은 이제 4%가 강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도 5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 하향 돌파 가능성도 배제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보셔야 될 것이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안전 계정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네.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발표가 된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통한 채권이 외국인들이 재정거래 유인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통한 증권으로 유동성 조절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통화 안전 계정을 도입을 하면서 이 대상 기간을 은행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조절에 좀 한 발 다가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출구 전략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하늘 바뀐 또 다른 유동성 관련 조치에 대한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50선 정도에서의 출발, 지금도 역시 출발 상황과 비슷합니다. 옆나라 일본도 보니까요, 반발 매수세, 그리고 아직까지 엔고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의 세력,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증시도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고 우리도 역시 다행히도 강보합권 정도인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합권 정도로 끝이 난다면 오늘은 이렇게 넘겨도 내일이 또한 걱정되는 그런 장인데요. 지금부터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지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전장석 센터장과 함께 전략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의 보합권, 우리도 역시 반등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외면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매수 규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투자 주체별로 본다라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나 지수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방 경기적인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고점을 돌파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추세 저항선을 뚫거나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경기 상황에 대한 회복들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지표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고용 지표라든가 생산 지수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대한 매수 규모는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수는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박스권 범위 내에서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수반되는 우량한 종목들, 또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고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기존에 강했던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재매수 흐름들이 시장에서 지수 강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자, 기존에 강했던 보다 사실 그 기존이라고 하면 사실 IT 자동차인데 오늘은 자동차가 좀 뛰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IT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손절을 해야 맞는 건지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이 된다면 들고 있는 것만이 답도 아닐 듯도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IT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전반적으로는 녹색 성장과 관련된 IT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LED 관련된 종목들,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네.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D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반등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관련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본격적인 수요가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IT 섹터 같은 경우에도 그 녹색 성장과 관련된 차세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려 계시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일단 보유하는 전략들이 좋겠고요. 다만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들 종목들은 미리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반등 타임을 기다려서 종목을 좀 바꿀 수 있는 시기까지는 역시도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뚜렷한 네.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측면이고요.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점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정리를 하고 싶으신다라면 네. 가격대를 낮춰간다라는 측면에서 올라올 때 물량을 좀 줄였다가 지지선들이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주도 종목으로 오히려 이번 하반기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특별히 IT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일단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반등해서 조금 반등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쪽은 긍정적인 기다림도 괜찮겠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IT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실적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 쪽은 어떤 쪽입니까? 여전히 화학이라든가 조선 쪽도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는 경기에 대한 회복 국면이 언제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경기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들이죠. 특히 이제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이 받쳐주고 있고 또 화학업종 자체가 실적이 3분기, 4분기 때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화학업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목표 주가 증권사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또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들은 식음료 유통과 관련된 제약업종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주도적인 시장 흐름들이 움직일 때 소외되었고 오히려 3분기 때 실적이 좋다라는 측면 또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또는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요. 또 게임 오락 관련된 NC소프트라든가 또 제약 네. 관련된 종목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중심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녹색 성장주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네. 관심을 갖고 계시되 매매 타이밍은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을 고려한다면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을 고르는, 종목을 고르는 관점에서 이 시장 접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럼 이런 걸 좀 여쭤보죠. 지금 그러니까 IT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기존 주도주, 뭐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어떤 수출주와 내수주의 어떤 차별화된 이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한동안 이어질 거고, 없다 틈새 시장을 찾다 보니까 이제 중국주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을 가진 쪽에 언급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빛을 볼 날은 언제쯤이 됩니까? 올해는 좀 힘이 드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기아차냐 현대차냐 이런 접근들보다는 기아차나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즉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섹터들, 최근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화승 R&A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녹색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자동차와 연관돼서 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가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아주 짧게 센터장님이시니까 또 더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궁금한데 말이죠. 추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장이 아무래도 좀 추석 지나고 나서는 힘을 좀 얻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고용보고서 때문에 미국 쪽에 바닥치고 나서 점점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그런 장이 펼쳐질까요? 그러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6월, 7월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8월은 추가적으로 고점을 일부 넘기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밀리는 모습으로 월봉이 끝났습니다. 결국 현재 9월은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그런 관망적인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 종목별 섹터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수 측면에서는 추석 전후로 해서까지는 9월은 조정을 받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투자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9월 들어서 뭐 괜찮을 거야, 뒤에는 괜찮대라는 시각보다 일단 9월도 뭐 전체적으로 조정장이래, 박스권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는 전장석 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50을 다시 하회했네요. 174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도 470이 조금 못 되는, 그래도 지난 어제 거래일보다는 올라왔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뛴 468포인트. 오늘 개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손잡고 같이 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모두 다 양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선물까지 팔고 있습니다. 선물의 매도 규모는 사실상 크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에서 연일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740, 오늘 기껏해야 1750선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본장 분위기를 보니까 말이죠. 뉴욕도 보합권, 오늘 우리도 보합권. 역시 문제는 업종,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장도 전반적으로는 박스권이거나 혹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도 저희가 좀 전에 들어봤었는데요.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더 전략과 종목이 중요한 달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9월 첫 거래일 아침인데요.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